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오늘도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본격적인 뇌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번 주 최신 뇌과학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프랑스의 연구기관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열대성 질환이죠. 브룰리 궤양의 박테리아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궤양은 가벼운 상처나 경미한 화상 수준의 낮은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사실은 궤양의 크기나 심각성이 꽤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심각한 병증에 비해서 통증이 덜한 이유가 궤양이 피부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궤양의 박테리아는 독소를 갖고 있는데 이 독소가 뇌로 고통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즉 진통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 박테리아 연구로 더욱 효과적인 진통제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자들은 반복학습이 기억력은 높이지만 세세하게 기억하는 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겐 인물 사진을 단 한 번만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사진을 반복해서 3번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사진을 한 번만 본 그룹보다는 당연히 3번 반복해서 사진을 본 그룹이 사진에 대한 기억을 더 잘 해냈겠죠. 하지만 해당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여러 장 섞어놓고 처음에 봤던 사진과 다른 것을 가려내라 라고 했더니 반복해서 사진을 본 그룹보다는 단 한 번만 본 그룹이 더 좋은 기억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물론 반복해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보는 것이 기억을 안 좋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세세하고 긴밀한 정보들을 못 보는 건데요.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상작용을 함께 했을 때 이 기억력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신 뇌과학 뉴스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좀 행복하고 달콤한 주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 바로 사랑이죠.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나이도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 역시 시대에 따라 의미가 바뀌었고 남녀의 이상형도 시대별로 변화해 왔습니다. 또 세태에 따라 사랑의 새로운 풍속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뇌는 어떤 모습인지, 뇌의 사랑과 전쟁,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자, 오늘은 사랑과 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사랑과 뇌에 관한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은 정말 사랑하기에 충분한 남자 최강현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요. 사랑과 전쟁. 뇌는 사랑에 집착한답니다. 뇌와 사랑 이야기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사실 사랑이라는 게 알쏭달쏭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예,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TV나 뭐 영화를 통해서 보면 이제 남녀 간의 로맨스를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사랑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뭐 결혼 생활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10년 넘은 부부에게서 사랑은 로맨스는 아닙니다. 바로 우정이죠. 예. 사실 그 우정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로맨스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열정만이 아닌 우정, 그리고 신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요. 우정도 사랑이고 믿음도 사랑이고 알면서도 알 수 없는 것. 그러면 사랑의 범주가 정말 넓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된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게 조카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자기 반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뭘 갖다 준다면서 아침에 먹는 과자를 막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가? 저 아이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언가를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인간은 그럼 사랑이란 감정을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 역시 이제 본능적인 것이죠. 좀 더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뚝 따지고 올라가면은 인간의 이제 3대 본능이 식욕, 성욕 그러지 않습니까? 이 뭐 성욕에 상당히 승화된 상태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는 것은 바탕에 이 아주 동물적인 원시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쪽 전두엽 전야로 올라오면은 상당히 승화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애정이다, 우정이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게 전부 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은 또 군집 본능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아까 그 유치원생도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과자라도 하나 주고 싶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자기가 행복하고 안아주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사랑의 아주 승화된 형태여서 이거는 굉장히 어릴 적부터라도 이미 그런 상태가 이제 생긴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가급적이면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스킨십을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애를 전비일 때도 정말 완전히 빨가벗고 이렇게 해라. 또 이런 그 별난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완전한 정말 이 스킨 투 스킨이죠. 이제 그런 그 깊은 애정이 전달이 돼서 또 그 아이도 그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도 남에게 사랑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아기들의 애정 행각은 본능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시원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인간에게 본능적인 행동이죠. 어쩌면 그것도 생존을 위한 하나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생존이요? 그렇죠. 엄마와 이 아이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가가 사실 이 아이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네. 어쩌면 이제 엄마와의 그 애착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어떤 그 붕어빵 틀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이 그만큼 또 또래 집단이라든가 친구들과 관계에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진다 할 수가 있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요.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얼굴이 부부는 닮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궁금해요. 닮아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건지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간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은 네. 전혀 다르고 낯선 사람들보다는 익숙하고 그리고 왠지 친숙한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 분위기 그리고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닮아갈 수도 있지만 또 닮은 사람들이 더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닮은 사람끼리 사랑하게 된다, 좀 끌리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시니까 좀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것도 궁금해요, 교수님. 첫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 남녀 간의 사랑에 확 빠지는 거, 말 그대로 필이 확 오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그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처음에 좀 호감이 없다 할지라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교 배움도 비슷하고 살았던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 삶의 비슷한 습관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한 순간 호감이 상승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이트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의 모습, 그 익숙함에 이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이제 남자들은 보면은 엄마를 닮은 정말인가요? 또 여자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 네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닮는다는 말이 아마 절대로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닮은 점이 네네. 많고. 그리고 이제 정말 최 교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단계를 밟아서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상당히 건전한 사랑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냥 첫눈에 무조건 반한 거예요. 그냥 좋아. 그냥. 이름도 성도 몰라도.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냥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비상사태입니다. 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이 없었던 모양인데 자고사는 모르니까. 네, 지금 약간.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랑과 전쟁이라 하듯이 이 뇌에는 비상사태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당장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런 아주 공격적인 호르몬이 아주 이제 분비가 되니까 막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숨이 막 막히고, 가빠지고. 예, 뭐 혈압도 올라가고, 정말 이건 뭐 되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뭐 굉장히 용감한 척도 우리가 막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에 빠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서 가령 결혼을 한 사람들은 확실히 나중에, 실패율이 높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눈에 반하면 완전히 첫째는 이성의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뭐 눈이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랑에 저 눈이 어둡다는 말은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지경이니까 이제 그 감정 그대로 정말 아주 돌출이 돼서 우리가 사랑에 정말 빠져버리면은 나중에는 뭐 계속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엉뚱한 결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수도 있죠.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이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감정도 어느 순간 되면 자동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뇌 탓을 할 수는 없나요? 이제 이 심리학자들, 최 교수한테 자세히 물어보면 알겠는데 되게 유효기간이 3년이라 그러는데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차츰차츰 식어간다. 뭐 되게 그래서 그때 되면 이혼율도 높다 그러죠? 그렇죠. 한 2년 반을 꼽긴 합니다. 2년 반. 그러니까 3년 미만입니다. 네, 네. 3년이죠, 뭐 어쨌든. 네. 네. 유효기간이 이제 3년 이내입니다.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정으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이 식으면은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네. 이 서구인들은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이 식어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사랑이 식으면은 이제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여러 관계가, 우리는 관계 사회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면도 있고 아이들 문제, 이 사돈 간의 문제,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걸 생각하면 감히 이혼을 할 생각을 못 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런 인정으로 정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전 아직까지도 이 낭만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3년이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심리학자들이 한 2년 반에서 3년 사이를 네. 로맨스가 이제 식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네. 또 보면 그 2년 반이나 3년이 지나서도 이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뜨거운 로맨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심장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단지 두 남녀의 뜨거운 로맨스만이 아니라 네. 바로 정, 그리고 우정,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발달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네, 사랑. 그렇죠. 네.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진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첫눈에 반했듯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살 수가 어떻게 없겠죠. 사이에서 이거 그건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이 네. 하나의 적응 기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사랑도 그런 조금 온건한 형태로
다만 그러나 좀 더 인격적으로 승화가 된 형태로 사랑이 차츰 이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얘기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요,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보통 한 3년, 2년 만에서 3년 정도면 권태기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권태기가 오거나 사랑이 변해서 너 나한테 왜 이래라고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좀 한 차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좀 옮겨가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 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정으로 잘 변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교훈을 또 얻게 되는데요. 오늘 그 어떤 날보다 저 교훈을 정말 많이 얻고 갑니다. 팁도 얻어가고요.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여정, 그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환경을 자랑하는 에콰도르가 참가자들을 맞이합니다.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가도 6시간 후에는 더워서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주 멋진 레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요, 대한민국 싱글 여성을 대표해서 이걸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남자에게 어떤 여자, 여자에게 어떤 남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알랭도 보통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러니인데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그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네.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죠. 그리고 당당하죠. 그렇죠. 나를 아는 말고. 네네, 근데 맞아요.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유혹에 그 모습이 매력이 된다는 거죠. 된다. 그렇죠. 매력. 멋있어 어렵다. 보이고 자신감 있어 네. 보이고 네.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줄게 된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이 껴리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떨리고 그거 같으면 불안하니까. 굉장히 좋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그걸 배우셔서 정말, 어디에 예. 사용하시려고요? 난 그거 몰랐네. 정말 가만 해보기 그런데요, 정말. 네. 이게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면은 괜히 약해져요. 좀 비굴해지고 때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비굴해지잖아요. 좀 잘 밀려고 노력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예. 이게 뭐 이 나이에 내가 왜 가노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참 당당해진다는 이야기가 저기서 그 정말 그럴듯한데요. 짝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에서 착각을 하게도 된단 말이죠. 이런 착각하는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볼 때 그냥 다 객관적으로 보진 않죠. 마치 그렇죠. CNN 뉴스가 보고하듯이 다 보진 않습니다. 네. 우리는 선택하고요. 네.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 거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그 모습에 집착하고 또 이제 상처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팬심이 잘못되면 그게 일종의 짝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이제 무모하고 나쁜 행동으로까지 번지기도 네. 하고요. 또 흔히 보는 또 연애에 대한 어떤 광적인 어떤 스토커의 모습도 네. 어쩌면 그 연예인이 그냥 대중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걸 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죠. 나한테 그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행동, 그 사랑의 행동이 너무나 이제 심해지고 스토커로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쪽으로 잘못 치우쳐서 이상한 쪽으로 발전을 해버리게 되면요. 이게 더 이상 아름답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범법 행위를 하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짝사랑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내가 나한테 짝사랑을 그렇게 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제 호감이 생겨서 다가가려고 하면은 확 하고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호의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호의의 상호성이요? 예. 저쪽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면 네. 자연스럽게 그쪽에 호감을 갖게 되어지죠. 네네. 예. 하지만 이제 그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상대편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쪽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예. 근데 많은 경우 그쪽이 그냥 정말 사랑하기보다는 호기심으로 보거나, 그리고 한번 이제 사랑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정복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 심리도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쪽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열정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참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은요. 가령 특히 이제 결혼을 한 부부. 네. 결혼하는 부부라고 영혼까지 다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또 이게 뭐든지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네. 이게 공개 좀 소통이 돼야 되죠. 네, 네. 그렇게 이게 부부간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좀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밀착이 돼 있어 버리면 이게 썩어버리고 건전한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별 것도 아니래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도 사랑이다. 근데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만 그렇다고 질투 이코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거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이 돼야지 그런 이상한 병적인 방법으로 전혀 이 아주 왜곡된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사랑 아니냐 그러지만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 남녀가 서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어린 왕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같은 방향을 본다는 건 뭐냐면 너무 서로에 구속당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시원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이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 예.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에 빠지면은 다들 그걸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자,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랑 점점 어려워지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상 옆에 두고 하는 사랑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상형도 세대가 원하는, 이 시대가 원하는 이상형도 변화를 해오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상형은 이때까지 어땠었고 또 우리 시대가 지금 원하는 이상형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변화한 남녀의 이상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전통에 따라 부모가 정해준 짝을 만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유교라는 관념에서 남자는 출세, 여성은 후세 양성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상형이 생겨나고 또 다양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의 이상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격동의 70년대에는 펀치란 호남형의 미남들이 인기였습니다. 가난한 시대였던 만큼 어깨가 넓고 건장한 스타일의 남성들이 사랑받았죠. 80년대에는 푸근한 외모와 넉넉한 웃음이 돋보이는 남성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70년대에 비해 자유분방하고 밝은 남성들이 사랑받았던 시대입니다.
반면 90년대에는 성이 여리고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 스타들이 인기였습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예쁘고 잘생긴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꽃미남 스타들이 등장한 시절입니다.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이 몸짱 열풍에 휩쓸릴 정도로 근육질의 스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반에는 과묵하지만 젠틀한 이미지의 남성상이 인기, 후반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도시남자가 인기였죠. 최근에는 이상형으로 확고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는 굴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남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과연 실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딱 봐도 눈에 띄고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우람한 체격에 약간 좀 배려심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랑 마음이 맞고 그냥 서로 마음 잘 이해해주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남성들의 이상형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5, 60년대의 미인들은 동그란 눈과 앵두 같은 입술을 지닌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인기였습니다. 개성 강한 아름다움이 추앙받았던 70년대. 꿈꾸는 듯한 표정과 독특한 콧소리의 장미희와 고전적인 미인형 정윤희, 까만 피부에 인형 같은 얼굴의 유지인까지 각자가 가진 뚜렷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습니다. 80년대에는 서구적인 이미지의 여성상이 인기였죠. 조각 같은 얼굴에 오똑한 콧날, 반듯한 이마로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을 선호했습니다. 90년대에는 전혀 다른 이상형으로 양분되는데요. 눈이 치켜 올라가고 턱선이 갸름한 고양이상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반대로 편안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청순함도 사랑받았던 시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S라인을 자랑하는 스타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청순함과 섹시함,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이 인기를 끌게 되죠. 최근에는 건강미와 동안 외모를 가진 여성상이 인기 만점. 게다가 성형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자연미인을 이상형으로 꼽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볼까요? 키가 크고 웃는 모습이 이쁘고 제 마음 잘 이해해주는 착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이상형을 알아봤는데요.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사랑의 종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사랑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남과 여의 사랑의 관점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과 여, 사랑을 할 때 처음 이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남자는 더 허세를 떨려고 하고요, 일종의. 여자는 오히려 내 것을 좀 감추고 좀 얌전해 보이려고 하고 내숭을 좀 떨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첫 방법, 첫 시도부터가 좀 다르거든요. 이런 심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구애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네. 반딧불이 그 한참 구애 기간 때 그 불을 반짝이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남녀도 마찬가지로 그 반딧불처럼 빛을 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남자에게는 허세일 수도 있고 좀 과장된 몸짓이 있고 또 여성들에게는 좀 더 여성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단지 그 구애를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면 이제 그게 이제 두 남녀에게는 이제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녀의 사랑의 관점 차이는 처음 시작도 이렇게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다릅니다. 뭐 남자는 왜 저렇게 여자가 이야기하나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여자는 왜 남자 말을 안 하냐고 뭐 안달복달할 때도 있고 한데요. 이 남녀 자꾸 싸우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좀 허세 부리고 내숭 부리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싸우는 거 이건 왜 그럴까요? 호르몬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연애 감정이 팍 솟구치면은 이건 뭐 아까 우리가 표현했듯이 하나의 전쟁이고 우리 뇌에는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 말은 정말 완전히 감정에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은 참 달콤하고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란 말이죠. 연애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행복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차가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제정신. 그렇게 이제 호르몬이 좀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좀 순화가 되는 것이죠. 아주 격한 그런 그 감정이 차츰 이제 약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정신이 들면은 그 여자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콩깍지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상대방의 약점도 보이고 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단점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내가 그 상담했던 환자 한 분은 네. 뭐가 그리 좋았느냐 알코올 중독 남자예요. 네네. 그래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막 알코올 술 한 잔 마시고 술병도 팍 깨고 그런 게 너무 남성스럽고 좋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너무 얌전한 쌤님이었고 오빠도 그렇대요. 근데 이 남자 보니까 막 너무 용감한 거예요. 막. 남자다움. 예, 남자다움. 네. 거기에 빠졌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의 정부 증사이라는 걸 이 여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 남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 연애가 한참 뜨거울 때는 조금 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상대를 볼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상담의 전문가시니까요. 이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 뭐 연인 사이의 갈등 문제와 같은 이 사랑 싸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죠. 일단 이제 두 남녀가 사랑이 쉽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동전 양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가장 좋았던 그 모습이 결혼 후에는 가장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죠. 모습. 이시영 박사님 말씀처럼 가장 좋았던 것이 나중에 사랑이 이제 로맨스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두 남녀 이제 또 두 부부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소통입니다. 소통이죠. 사실 이제 여성들은 남자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죠. 네. 예. 자, 그런데 여성들이 이제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 남자나 남자친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구애 기간을 끝나고 이제 내 아내, 내 여자가 된 다음에는 남자들은 지치게 됩니다. 예. 네. 사랑을 계속 요구하라는 사랑 좀 해달라는 말을 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벤트를 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니라 바로 소통인 거죠. 바로 공감인 거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사랑의 결핍,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많은 순간은 이벤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감의 부재를 느낄 때, 이제 이 사랑이 떠난다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쩌보면 두 남녀의 진짜 문제는 소통의 부재, 바로 공감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많이 흔들어 놓고 또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으면서도 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사랑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 우리 시대상이 사랑을 피하게끔 두렵게 하게끔 하는 건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 이어갑니다. 시대에 따라 사랑의 모습도 가치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20, 30대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팍팍한 현실이 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입니다.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청춘들. 다양한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혼 정령기라는 사회적 통념도 깨진 지 오래죠. 연애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취미 활동에는 적극적이나 연애에는 소극적인 초식남이나 연애에 대한 환상이 크지만 자존심이 높아 남자들의 접근을 막는 철벽녀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와 인간이 사랑을 속삭인다는 기이한 설정의 멜로 영화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영화는 인공지능 컴퓨터 운영체제와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젊음의 특권과도 같은 사랑.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을 하게 되면 좀 책임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사랑을 느끼면은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요즘 경제적이나 좀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짝을 못 찾는 것 같은데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대가를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고 기쁜 것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랑,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취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거리가 멀게 될 겁니다. 두렵고 힘들다고 사랑을 피한 것. 그것이 정말 정답일까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 또 여러 가지 좋은 팁도 알려주시고요. 사례들도 많이 알려주신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에 대해서요. 예. 그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에릭 프롬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도 역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래적인 욕구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이 사랑도 역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좋은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좀 끝없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좀 애를 쓰는 모습이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쵸. 한국 남자들이. 너무 인색한데 나는 뭐 그 최 교수 말에 동감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최광현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랑 이야기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저 처방은 늘 처음처럼 사랑하라.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귀엽게 보이던 구석이 그만 꼴보기 싫어지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유효 기간이 2년 반이다 3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항상 만날 적마다 가슴 두근거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우선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져서는 물론 안 되죠. 단 우리가 이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일이 터질 때라도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그때가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웠고 정말 이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절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디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세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게 되지만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설레던 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생각을 다시 해라, 다시 떠올려라.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꼴보기 싫었던 구석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처럼 사랑하라.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혹은 내 애인. 지금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설렜던 기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교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과거에 흉악범이었다거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뇌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믿고 있던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의 정보나 단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사회심리학자 리온 페스팅거가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1954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평범한 주부인 도로시 마틴이 그 주인공인데요. 도로시 마틴은 특정 날짜에 UFO가 내려와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고 이를 믿고 그들의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계인들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도로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극소수의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폐쇄적인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모임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재물, 가족, 직업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외계인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녀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리온 페스팅거는 그날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도로시의 추종자로 위장을 하고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기록하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종말의 날이 왔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지구 종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도로시 마틴은 외계에서 메시지가 왔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녀와 추종자들의 믿음으로 인해 지구는 재앙을 피해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즉 도로시 마틴과 추종자들이 지구를 구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던 도로시와 추종자들. 믿고 있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지구를 구해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홍보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은 도로시 마틴과 그녀의 추종자들.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구 종말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당연히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모든 것을 건 것도 모자라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이 도로시 마틴과 그녀의 추종자들의 경우 믿음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심리적인 압박과 상실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세상을 구한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고 또 나와 믿음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고 또 설득하는 등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부도덕한 행위를 해버렸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리온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인 메릴 칼 스미스는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A그룹과 B그룹을 설정한 뒤 한 명씩 방으로 불러 지루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루한 작업을 오랜 시간 하게 한 뒤 방에서 나간 학생은 차례로 기다리고 있는 다음 학생에게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말하게 했는데요. 즉 지루한 작업을 재밌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거죠. The rest of the subjects are prepared by being told that the experiment will be very interesting and enjoyable. In fact, lots of fun. 그리고 A그룹 학생들에게는 거짓말의 대가로 $1를,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거짓말의 대가로 $20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나간 학생들은 다음 학생에게 무척 재미있는 작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He said it was pretty miserable and that I should do everything I could to get out of it. Well, I think maybe your friend was wrong. Perhaps it's a different experiment because this was a lot of fun. 모든 학생들의 차례가 끝난 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개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이 작업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인터뷰가 바로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Did you enjoy working on the manual test? Well, it really wasn't too enjoyable. In fact, it was rather boring. Did you enjoy working on the manual test? Yes, I enjoyed it.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such an experiment again? Yes, I think I would like to. 여기서 인지부조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고작 $1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니 거짓말한 것에 대한 불편감이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외부적 요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내면에서 찾은 겁니다. 반대로 거짓말의 대가로 $20를 받은 B그룹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의 합당한 이유가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의 대가를 받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받았으니 거짓말을 해야 했던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면적인 조화, 믿음의 일관성을 원합니다. 믿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모순이 없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대립되는 믿음을 갖거나 또 믿음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 즉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믿음과 대립되는 행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마땅한 이유를 찾아내고 또 이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거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조화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한다면 인지부조화로부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좀 적겠죠.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이시영 박사님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지만 오늘은 정말 감정이 훅 빠져들어서 사랑이 넘치게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요. 요즘 우리가 정말 사랑 속에 행복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엄마들의 그런 학습 프레셔 때문에 아이들 정말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뭐 정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영유아기의 조기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어떤 해독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냉철하게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골치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이 문제는 어린이들의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다음 주 이 시간을 꼭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야겠어요. 요즘 아이들 진짜 조기교육해서 문제 많거든요. 어떤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고 어떤 교육은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